안녕하세요. 매거공무 한명 보건행정 오늘 문제풀이인데요. 작년 겁니다. 보건행정학 7급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국어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도요. 7급 많이 보시면은 이런 문제도 있었네 하고 문제 보는 폭이 많이 넓어지실 거예요. 오늘은요. 쏙쏙 요점 정리 노트로 해서요. 그 문제와 관련된 요점 정리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학자는 독일의 병리학자로요. 슐레지안 지역에서 유행한 발진티푸스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질병의 원인은 세균에 있지만 질병의 확산과 개인의 감수성은 위생 행정의 어떤 미비, 그다음 주거 환경, 작업 환경, 식생활 환경 등과 같은 사회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경제적 불평등과 봉건적 정치체계 등에 대한 혁명적 사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자, 누굴까요? 1번 파스테르, 2번 비르효, 3번 그랜트, 4번 프라카스토로. 자, 누굴까요? 여러분 찾았어요? 바로 비르효였어요. 비르효는 병리학의 아버지로 굉장히 유명하죠. 자, 우선 파스테르라고 하면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저온살균법을 이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파스테르가 하게 되었고요. 또 세균학과 면역학의 발전에 굉장히 크게 이바지했죠. 그래서 우리가 근대의학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대의학의 아버지, 자 누굴까요? 파스테르 이렇게요. 자, 그랜트 같은 경우는 최초로 보건 통계를 우리가 작성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인구 통계라고 하는 거 얼마나 출생했고 얼마나 사망했고 이것만 알아도요. 이때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사망했지?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 시점에 어떤 질병이 돌았나? 이렇게 하면서 점점 통계를 가지고도 우리가 예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보건 통계, 자 누구다? 그랜트다. 자, 프라카스토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종의 존재인데 여러분 같으면 그렇잖아요. 이때 시절만 해도 질병은 눈에 보이는 이것이 질병을 일으켰네 라고 이제 우리가 다 알잖아. 근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질병을 일으켜 라고 얘기한 게 바로 프라카스토르입니다. 그래서 답이 비르효가 되었어요. 자, 이제 하나씩 한번 또 다시 봅시다. 자, 비르효 같은 경우는 병리학의 기초를 이룬 많은 업적을 남긴 의학자다. 그래서 병리학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1847년에 슐레지안 지역에서 발진티푸스가 막 유행을 했어요. 거길 방문을 했는데 질병의 예방이 개인에 의한 어떤 치료만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고 사회의 어떤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의학을 또 창시하게 되었죠. 사회적 변혁은 거대한 규모의 의학이라고도 했습니다. 자, 존 그랜트는 시험 문제에서 너무 많이 나왔었죠. 사망 통계에 대한 책을 썼어요. 자, 사망표에 관한 어떤 자연적, 정치적, 재관찰 이래서 저술을 하였는데 최초의 보건 통계라고 해서 출생과 사망 통계로 우리가 요 존 그랜트의 사망 통계에 대한 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출생을 했고 어떤 원인에서 사망을 했는지 원인까지는 몰라도 이때 왜 이렇게 사망을 많이 했지? 그러면 우리 역학조사를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유행을 했었네 하고 예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보건 통계로는. 자, 그 다음에 프라카스토로 전염과 전염병 및 그 치료에 대해서 본 적은 없어.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가 질병을 일으킨다 라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종의 존재를 처음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보건행정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예요. 틀린 거. 1번 공공성 및 사회성을 지닌다. 2번 국가가 국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직접 개입하고 간섭하는 봉사행정이다. 3번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는 최소한으로 이루어진다. 4번 과학행정인 동시에 기술행정이다. 이 문제 다 맞췄을 것 같은데요. 그쵸? 바로 3번이었죠.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최소한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럼 보건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게 됩니다. 자, 교육성 및 조장성을 보자면 1번 이제 보건행정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보건교육을 하는 목적 또한 스스로가 실천하기 위한 거잖아요. 실천이라는 게 뭐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행한다. 그래서 질병을 예방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목적 달성이 가능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 국민의 자발성, 국민의 참여입니다. 자, 보건교육을 통해서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국민 스스로가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조장하니까 조정행정이라고도 하고요. 교육행정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보건행정의 특성을 한번 짚고 갑니다. 보건행정에는요. 공공성 및 사회성, 이게 뭐야? 공공행정이라고 하는 건 국민의 건강 유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행정이죠. 그냥 어떤 병원에서 막 이유를 목적으로 해서 질병을 치료해서 돈을 벌고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 국민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걸 목표로 한다.
그래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병원과는 다르게 사회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공공복지와 집단적인 건강을 추구하는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성 및 사회성이라고 말을 하죠. 봉사성입니다. 현재는 복지국가라는 개념으로 변화되니까 국가가 국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직접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간섭하고 봉사를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요. 사회보장과 의료보장에 관하고 또 넓은 의미에서 보건행정은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한다. 그래서 서비스 행정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교육성 및 조장성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바랄 그 목적 달성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보건교육을 내가 열심히 해서 교육성이죠. 그러니까 국민 스스로가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한다. 그래서 조정행정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성 및 기술성인데요. 보건행정에서 응용되고 있는 어떤 과학적인 지식은요.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용되고 실천적이고 왜냐면 실천적이지 않고 실제적이지 않다면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 그럼 전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조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보건교육이라고 하는 건 따라해서 건강을 또 유지증진하는 걸 목표로 하다 보니까 자, 그러다 보니 실천적이면 실제적인 기술로 제공이 되어야 한다. 자, 그래서 과학행정이 동시에 뭐라고 한다? 기술행정이라고 말을 한다. 자, 보건행정에 이용되는 과학과 기술은요.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적용도 쉬워야 합니다. 근데요. 비싸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가격도 비교적 저렴해야 되고 장치도 아주 간단해야 돼요. 그래서 조작이 쉬워야지 우리가 바로바로 따라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과학성 및 기술성에서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건강에 대한 우리가 개인적 가치, 사회적 가치의 상충성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인간의 생명이 유일함에 따라서 우리가 무한대의 서비스 욕구를 추구하는 개인의 가치와 한정된 서비스를 분배해야 하는 이런 사회적 형평성이 상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자, 건강에 대해서요. 건강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서비스는 한정되는데 이것을 잘 분배를 하자. 자, 그리고 이제 행정 대상의 어떤 양면성이다. 이건 뭐냐? 소비자인 국민의 보건을 위해서는 어떤 규제도 있어야 돼요. 그쵸? 안 돼! 하는 규제도 있어야 되고 보건의료 산업의 보호를 위해서는 어떤 또 자율도 있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 오이? 양면성이 있네. 그래 이렇게 하셔요. 그래요.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하고 하다가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땐 안 돼요. 라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행정 대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양면성을 띌 수밖에 없는 거죠. 3번입니다. 보건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자, 병상이용률, 치명률, 유병률, 성비인데요. 병상이용률은 이제 분모 자체가 평균 가동 병상수의 퇴원자 수 곱하기 1000이냐. 치명률은 어떤 질병에 걸린 환자 수 분의 그 질병에 인한 사망자 수 곱하기 100이냐. 유병률은 그 시점, 그 기간에 대한 인구 분의 현재 이환자 수 곱하기 1000이냐. 성비는 여자 대 남자 곱하기 100이냐. 자, 여기서 틀린 거 하나 골라볼까요? 요거 틀렸네요. 병상이용률. 그쵸? 병상이용률이라고 하는 거는 병상이 실제로 환자에 의해서 쇽쇽쇽쇽 굴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환자에 의해서 이용되는 그 비율을 뜻해. 말 그대로 병상 이용을 하고 있는 그 비율인데요. 자, 우선은 곱하기 100이에요. 비율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병상수 분의 하루. 병상 이용이니까 1일 평균의 재원 환자 수가 바로 분자가 돼야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틀렸네요. 자, 치명률 같은 경우는 그 질병에 걸리는 환자 수, 그 질병에 걸렸는데 치명적이야 사망한 수 이렇게 뽑는 거지. 자, 유병률은요. 우리가 만성질환에게 많죠. 그죠? 그래서 그 기간 안에 그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 곱하기 률이니까 1000. 성비라고 하는 건 분모 자체는 여성이야. 왜? 분만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자에서 남자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또 자세히 한번 봅시다. 병상 이용률이 그럼 뭐냐? 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가동되는 병상이 실제 환자에 의해서 이용된 비율이다. 자, 가동 병상의 운영 효율성을 나타내고요. 병상 수는 병원의 규모를 가장 잘 나타내는 변수로 쓰인다. 그래서 우리 몇 베드야, 몇 베드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어떤 인력이나 의료기기, 총비용 등 병원의 투입 요소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요. 병원 인력과 시설의 활용도를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 병상 이용은
그 병원의 어떤 인력, 그 다음에 시설이 얼마나 잘 돌아가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병상수, 그 병원의 병상수 분해, 그럼 하루 동안에 그 병원을 재원한 환자 수가 얼마나 되나 하면 딱 봐도 그 병원을 얼마나 이용하는구나 나오겠지. 자, 곱하기 100입니다. 그럼 병상 이제 회전율이라는 게 있어. 병상이 샥샥샥샥 돌아가는 건데 일정 기간 안에 한 병상을 들어왔다가 나간 평균 환자 수. 그러니까 그 병상이 하나 있는데 환자가 들어오고 나가고 그 회전율이에요. 그러면 어떤 기간은 정해놓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일정 기간에 가동 병상 수. 내가 굴리는 그 병상 수 분해에 그 기간 안에 퇴원 환자 수, 환자가 퇴원해야 다시 또 들어오지, 그치? 그래서 퇴원 환자 수 곱하기 1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상 회전율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면 병상 회전율이 일정 기간에 한 병상 들어왔다가 나간 평균 환자 수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다? 분모가 뭐라고? 해당 기간 안에 가동 병상 수 분해. 자, 퇴원 환자 수죠. 그 기간 안에 퇴원 환자 수 곱하기 1000을 하면 병상이 얼마나 회전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병상 회전율은요. 일정 기간 중 병원에서 평균적으로 한 병상당 몇 명의 입원 환자를 수용하는가를 의미한다. 그렇죠? 그 병상을 돌리는 거니까. 자, 병상 회전율이 증가할수록 병원의 수익은 올라간다, 비례한다. 이 부분이 바로 문제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병상 회전율이라는 건 환자가 들어왔어요. 나갔어요. 새로 입원했죠. 그럼 돈을 병원 입장에서 보면 돈을 또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상 회전율이 좋으면 좋을수록 병원의 수익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비례하게 되는 거죠. 자, 병원 그럼 이용률은 뭐냐면 환자가 실제로 병원을 이용하는 그 비율이에요. 말 그대로. 자, 그래서 병원의 이제 진료 서비스 양이나 투입이나 시설의 활용도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그 지표를 병원 이용률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평균 재원 일수가 그럼 뭐냐면 일정 기간 안에 퇴원한 환자가 실제 환자가 평균 며칠씩 재원하는가. 며칠씩 재원하고 있는가. 그래서 평균 그냥 재원 일수가 나옵니다. 평균 재원 일수가 짧아지면 뭐야? 병상 이용률이 올라가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상급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이 병상 이용률이 굉장히 그래서 높은 편에 속해요. 평균 재원일 수가 길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 병상 회전율이 상대적으로 또 낮아지게 되는 거죠. 병원 규모가 작은 경우가 이 경우가 많은 거야. 다만 요양병원은 어때? 평균 재원일수가 길어도 병상 이용률이 높다. 요양병원은 장기간 입원하기 위한 병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환자가 들어오면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병상 이용률도 같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요양병원은 예외가 되는 거죠. 자, 제가요, 이것도 같이 써놨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쏙쏙 요점 정리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거를 죄다 모아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영아 사망률이 워낙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는데요. 영아 사망률이 왜 중요하냐면 그 국가의, 한 국가의 보건 지표, 그 다음에 건강 상태나 모자 보건 수업을 나타낼 때 이 사업 수준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그 지표입니다. 그래서 야, 그 나라는 보건 상태가 괜찮냐? 그 수준 괜찮아? 뭐 이렇게 볼 때 뭘로 본다? 영아 사망률로 본다. 왜 그러냐면 영아라고 하는 건 12개월까지 아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임신을 했어. 그럼 산정관리 잘했어. 돈이 많은 나라만 되는 거야. 그죠? 그다음 분만 중에 또 아주 멸균적으로 아기를 잘 분만했어. 그럼 산모와 아기 둘 다 건강해. 12개월까지 예방접종도 잘해서 아기도 엄마도 아무 일 없이 잘 있어. 그러면은 뭐예요? 영아 사망률이 낮다는 거지. 그러면 나라에서 기본적인 보건 지표가 높은 거죠. 관리를 아주 잘한다는 거야. 근데 영아 사망률이 높다는 건 아무 관리가 안 돼요. 임신을 했던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예방할 수가 없고 분만 중에서도 또 아무래도 엄마나 아기 사망률이 더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아 사망률은 한 국가의 보건 지표를 나타내는 아주 좋은 지표입니다. 자, 일정 연령군 12개월이라고 하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굉장히 높아. 딱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개월수가 정해져 있잖아. 12개월이라고. 그죠? 모자 보건 수준이나 경제 상태, 교육 정도, 환경 위생 수준이 아주 영아 사망률에 너무 많은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뭐 엄마가 만약에 교육 정도가 좀 높아요. 그러면 나 임신했네? 그러면은 뭐 내가 엽산도 미리 먹어야겠네? 신경계 질환을 줄여야겠다. 그래, 술, 담배 안 돼? 뭐 이러면서 다 관리를 잘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위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래도 깨끗한 곳에서 분만을 하면 우리가 산후열이나 여러 가지 감염이나 이런 걸 많이 줄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야. 그냥 막 좀 지저분한 데서 아기를 분만해서 그러면 아기도 굉장히 면역이 약한데 엄마도 큰일 날 수 있어요. 감염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에요. 다 들어갑니다.
모성 사망률과 함께 WHO 아동 건강과 모성 건강의 척도로 쓰는 게 바로 영아 사망률인데요. 영아 사망률 잘 생각해봐. 영아야 12개월 미만 이제 아기가 사망하는 건데 총 출생을 해야 12개월 미만 사망한 아이를 내가 뽑아내지. 이게 분자잖아. 그쵸? 그러니까 연간 총 출생아 수 분의 자, 그 해에 1년 미만 영아 사망자 수 하면 영아 사망률이 나와요. 곱하기 1000이 됩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모성 사망률, 뭐 모성 사망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 모성 사망률을 보면 가임기, 내가 임신할 수 있는 그 나이대니?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15에서 49세를 우리가 가임기 여성이라고 봅니다. 자, 그랬을 때 10만 명에 대해서 임신이나 분만, 산후의 합병증에 의한 사망자 수. 나 임신 안 했으면 사망 안 했을 텐데? 나 분만 안 했으면 사망 안 했어. 그냥 분만하고 나서 감염에 내가 노출이 됐어. 그래서 사망했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산후의 또 합병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사망한 수예요. 그러니까 분모 자체가 뭐겠어? 가임기 여성의 수 전체를 놓고 보고 거기에서 자 일정 기간 중이라고 하면 임신, 분만, 산후의 합병증에 의한 사망자 수 곱하기 10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사망률, 우리가 보통 사망률이라고 말해요. 그냥 중앙인구라고 하는데 중앙인구를 많이들 이제 헷갈려 하시는데 그 한 해 안에 가운데 날짜를 보는 거야. 그게 바로 7월 1일이에요. 7월 30일 아니고요. 자, 중앙인구 1000명에 대해서 해당 연도의 총 사망자 수를 보는 게 조사망률이다. 그러니까 1년 안에 가운데 수 7월 1일 땡 해가지고 자 이렇게 봤을 때 얼마나 사망했어? 라고 보는 거야. 전체를 보는 거예요. 특정 연도 그 안에 중앙인구 수 분의 자 같은 해의 총 사망자 수 곱하기 1000이 나온다. 그럼 뭐야? 조사망률이다. 중앙인구, 자, 중앙인구 그 한 해의 7월 1일 기준 인구라 그랬어요. 거의 1000명에 대한 해당 연도의 총 사망자 수를 뭐라 한다고? 조사망률이라고 한다. 자, 평균 수명이라고 해요. 우리 기대하는 수명이라고도 합니다. 자, 0세에서요. 출생자가 앞으로 쭉쭉쭉쭉쭉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기대 수명이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나는 80대까지는 괜찮아. 뭐 우리나라 현재 뭐 90세까지는 다 괜찮아. 뭐 이렇게 말하는 있잖아. 기대 수명, 평균 수명을 말해요. 예전에는 우리가 60세까지 살아도 잘 살았네 라고 했다면 그 옛날에 그치 지금은 80이면 이제는 뭐 이제 노인축에 속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도잖아. 그치? 그게 막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이죠. WHO 3대 보건지표를 제가 써놨는데요.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WHO 3대 보건지표, 건강지표 3대 지표니까 자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을 놓고 자 비례 사망자 수를 놓고 조사망률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WHO의 보건지표이기 때문에요. 평균 수명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0세부터 출생자가 나 지금부터 생존할 거라고 기대돼 라고 하는 그 기대 수명이고 자 비례 사망자 수라고 하는 건 총 사망자 수 분의 몇 세야? 50세 이상 사망자 수 곱하기 100을 우리가 비례 사망자 수라고 합니다. PMI라고 하는데요. 비례 사망자 수는요. 이게 높다는 건 생각을 해봐. 50세야. 50세 이상 사망자 수가 많냐. 아니 50세 이상 사망자 수가 적냐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보건 수준을. 그러면 여기서 비례 사망자 수가 높다는 건 보건 수준이 높아서 건강 수준이 높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죠? 관리가 아주 잘 되고 있는 거지. 자, 비례 사망자 수가 낮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봐. 수준이 굉장히 낮고 건강 수준이 낮아서 평균 수명도 낮아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조사망률, 보통 사망률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앙인구에 대한 1000명에 대해서 해당 연도의 총 사망자 수를 뜻한다. 그래서 특정 연도 그 해의 중앙인구 분의 같은 해의 총 사망자 수 곱하기 1000이 나옵니다.